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70세 정명자입니다. 올해로 남편 박재수 씨와 결혼한 지 꼭 50년이 되었네요. 기념일이라고 해봤자 미역국에 소고기 한 점 넣은 게 전부였지만요. 그래도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결혼 50주년을 기억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라디오를 켜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 앉아 한참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걸까? 마음속에서 말 못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고 남편은 공사장 다니고 저는 시장통 좌판에서 옷감 팔고 밤에는 재봉틀 돌리고 그렇게 손발 맞춰 아이들 키워냈고 어느새 손주들까지 있는 나이가 됐는데요. 우리 부부에게 돌아온 건 고요한 집과 잊힌 존재라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다음 날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늘 서 있던 복권 판매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념일인데 뭐라도 기억에 남겨볼까. 그렇게 3,000원짜리 복권 한 장, 그 한 장이 우리 가족의 민낯을 전부 드러내게 될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인천 쪽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서울 구로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 재수 씨는 처음엔 인쇄소 막내로 일했고 저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 재봉틀을 배웠어요. 맞벌이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아들 도연이랑 딸 지혜를 낳고 나선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유모차 하나 없이 두 아이를 업고 안고 번갈아 다니며 일을 해야 했거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아는 분들 바지 수선이나 커튼 박음질 같은 걸 받았죠. 당시에는 엄마가 이만큼 벌었다고 말할 여유도 없었지만 아이들 잠든 얼굴 보면 그게 또 그렇게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남편도 말은 적은 사람이지만 손이 빠르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에도 우비 하나 걸치고 공사장 다니며 돈 벌어왔죠. 그렇게 벌어집 한 채 마련한 게 30년 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낡은 빌라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늘 통장은 바닥이었고 딸이 대학 붙었을 땐 금반지까지 팔았어요. 우리 애들은 공부시켜야지. 그래야 덜 고생하고 산다며 허리띠 졸라맸죠. 도현이가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해서 결혼하던 날 엄마, 아빠 같은 부모 만나서 고생 덜 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손주 생기고부터는 명절마다 핑계가 생겼죠. 회사 일이 많아서요. 애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우리 처가에 먼저 갔다가요. 자꾸 늦어진다더니 결국 명절 인사조차 영상통화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정작 시댁에 오면 어색한 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걸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죠. 손주는 생일 때마다 놀이동산 가고 영어학원은 2개씩 보내는데 정작 우리 집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30분이 고작입니다. 딸 지혜는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왕래가 뜸해졌지만 명절이면 김 한 줄이라도 보내고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꼭 남깁니다.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식비 줄이는 것도 다 우리 둘만의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묻고는
정작 챙겨주는 건 없습니다. 무심한 자식이 야속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탓일까요? 결혼 50주년이 되던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참 많이도 참았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린 잘 살아왔고 자식들한텐 줄 만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 보러 가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복권 판매대 앞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인생이 바뀔 일 생기지 않겠어? 그런 심정으로 산 로또 한 장. 그게 정말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로또 번호를 확인하던 그날 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숫자 6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우리는 1등 당첨자가 되었고 세후 수령액은 무려 50억 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웃음이 났다가 이내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기쁨이 온전히 기쁨이 아니었기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일단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고요. 남편은 그날로 당첨금을 익명 계좌로 분산 이체했고 저는 보험과 유언장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동네 친구 이만석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렀다가 남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를 슬쩍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형님, 요즘 은행 좀 들락거리시던데 혹시 큰돈 굴리시나? 그 말이 돌고 돌아 어디선가부터 정명자네 로또 맞았다더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도현이가 갑자기 주말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손주들 데리고 말이죠. 엄마, 아빠 요즘 어때요?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며느리 윤정이는 미소를 머금고 고급 케이크 박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결혼기념일 늦게나마 챙겨드리려고요. 이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거실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TV장 옆, 서랍, 책상.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축하가 아니라 탐색이라는 걸. 다음 날은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소문이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이후 자식들의 연락은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문자를 보냈고 며느리는 건강검진 예약을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집 너무 좋아 라며 학교 끝나고 찾아왔고요. 그 모든 친절이 반갑기보단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 받는 느낌 안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우리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작은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유언장 얘기를 흘렸습니다. 요즘 다들 유언장 쓰더라.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요양원은 어디가 괜찮은가 슬쩍 물어봤죠. 그 다음 반응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건 너무 이르죠.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날 저녁 윤정이가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집도 대출이 많아서요. 혹시 뭐 정리하시는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시면.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돈을 확인하러 온 거였구나. 엄마, 이사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럽게 던져진 도현이의 질문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사,
요즘 구로는 낡은 집도 평당 4천은 해요. 20평이면 거의 8억이니까 지금이 딱 팔기 좋아요. 말끝을 흐린 채 웃는 도연의 눈빛은 계산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 지인분 부모님도 이번에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공기도 좋고 병원도 잘 돼 있고. 근데 결정은 빨리 하셔야 해요. 남편은 말없이 물컵을 집어들었고 저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대답 대신 물김치만 떠먹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 복권 진짜 당첨됐어?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됐어. 50억. 지혜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알리진 마. 세상 사람들 다 달라져. 오빠네는 특히 더 그래. 엄마도 그거 느끼고 있지? 그날 밤 남편이 아들 도현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세금 문제 때문에 숨기시는 거면 저도 도움드릴 수 있어요. 아는 세무사 형이 있어서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죠. 우린 도움 필요 없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매일같이 노후 준비 관련 기사를 링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즘 고급 요양원도 1인실 나오고 재활치료도 되고 그리고는 슬쩍 덧붙입니다. 아, 여긴 입소비만 5천이래요. 근데 예약이 꽉 찼대요. 혹시 어머님 생각 있으시면 미리 알아봐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아, 그런 데는 아직 우리한텐 좀 이른 것 같아.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더없이 밝았지만 그 속에 속내 없는 말투가 뾰족하게 박혔습니다. 며칠 후 집에 놀러온 손주가 무심코 한 말이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복권 맞아서 걱정 없대요. 그 말에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하자. 얘들이 우리를 부모가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는 거 더는 못 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위로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야. 진심이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산, 요양, 주거, 노후에 대한 공식 문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딸 지혜만 제외한 채 이제부터는 눈치 줄 것도 감출 것도 없다는 듯이 자식들의 눈빛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공기 속에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식들과 일정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받되 약속은 피했고 전화가 와도 잘 지낸다는 말 외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리만치 자식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연이는 주말마다 집에 찾아왔고 며느리 윤정은 어머님, 저 요즘 요리 배우는 중이에요라며 반찬통에 손수 만든 음식을 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게 어딘가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며 오히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50주년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요. 윤정이도 잔뜩 준비한대요. 우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며느리는 요리 10가지를 내오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딸 지혜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부모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요. 지혜의 말에 도연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좋다. 내가 일정 알아볼게.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라도 가야지. 그날 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남편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거면 어쩌지? 저도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며칠 뒤 윤정이가 저 몰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만약 정리하시는 거면 저희 쪽의 일부만이라도 미리 주시면. 도연 씨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그 돈이면 대출 다 갚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 친절과 웃음의 뒷면에 있었던 건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갑자기 자꾸 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넘어가기 전에 각자 몫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조용히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넌 왜 왔니? 지혜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보러요. 오빠가 왜 왔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공증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안엔 딸 지혜에게 실거주 아파트 전액 상속 5억 원 상당의 예금은 자선단체 및 노인의 기부, 나머지 자산은 노부부의 노후 생활비 및 요양 대비 자금으로 설정. 그리고 하나, 아들 도연 부부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단, 조건부 항목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부모의 여생을 책임지고 조건 없이 봉양할 경우에 한 해 일부 상속을 검토할 수 있음. 며칠 뒤 우리는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고 윤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제 진심 없는 효도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던 그날 이후 며느리 윤정은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더 무서워. 남편은 TV를 보며 중얼거렸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멈칫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 그거 법적으로 효력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소리냐. 재산 분할은 상속인의 기본 권리고 아무리 유언장 있어도 법적으로는 형평성 따집니다. 그거 윤정이가 알아봤어요. 변호사 통해서. 그 말에 남편의 입가가 굳어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해합니다. 섭섭하신 거.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희는 가족인데. 그 순간 그 가족이라는 말이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필요할 때만 꺼내는 카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정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들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지금 상황은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협박이었습니다. 그동안 내색 안 했던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애들 생각.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누구 생각하며 산 건데. 다음 날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가처분 등기 검토 요청이 들어갔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현 씨 이름으로요. 혹시 상속 관련해서 내부 분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얘는 우리 집을 넘보는구나. 며칠 뒤 지혜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지금이라도 상속을 공평하게 나누자. 그렇지 않으면 소송 간다고.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오빠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야. 지켜야 할 건 너야. 우리는 결국 변호사를 다시 만났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과 방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아들 도연을 상속권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더 교묘한 방식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사이에 퍼진 이상한 소문, 복권 당첨되더니 가족 내팽개쳤다더라.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줬다더라는 뒷말들이 우리 동네 골목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장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나 인사하던 김 할머니, 며느리 자랑하던 박 아주머니, 그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눈도 무섭구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가족이 돈 앞에서 얼굴을 바꾸는 거야. 우리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더는 감정으로 하지 않기로. 법과 증거, 문서와 기록으로 우리를 지키기로. 우리는 도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마루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처분 등기. 그건 왜 한 거냐? 도연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절박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다니. 우리가 뭘, 언제, 어떻게 너한테 맡겼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각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제외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나요? 남편이 그때 조용히 소리쳤습니다. 뭐가 되냐고? 너는 우리를 이용하려 한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50억짜리 상품권으로 본 거야.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저도 아들이고 우리도 식구잖아요. 아버지가 벌고 어머니가 번 돈도 결국 우리 가족 돈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 이제 그 단어가 내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넌 우리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니? 우리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전화 한 통 해봤니? 그 순간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남편은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도연은 말없이 사진을 봤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젖먹이 도연을 안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 팔에는 아직도 그 시절 바느질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땐 우리가 돈 없어도 가족이었다. 지금은 돈 있어도 가족이 아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도 따라온 뒤 멀찍이 서 있다가 그제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가족끼리 대화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굳이 법으로 가야 하나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내가 법을 꺼냈잖니. 가처분 등기도, 유언장 효력도, 변호사도 우리 입으로 꺼낸 게 아니야. 그날 이후 남편은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으로 남긴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면은 공증인 입회하에 진행했고 집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도 CCTV로 저장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단 하나. 우리 둘의 평온한 노후. 며칠 뒤 도연이 보낸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부당한 상속 제외에 대한 권리 주장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안에는 변호사 이름이 박혀있는 단단한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우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결국 여길 넘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우리는 곧바로 변호사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가 얼마나 근거 없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를 확인받았습니다. 두 분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도 충분하고 의도 또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의 접근은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우리를 도와주는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로. 나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한 장은 도연에게, 한 장은 윤정에게, 그리고 하나는 지혜에게. 우리가 가진 건 50억이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당신들 키워온 시간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짓밟은 사람에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 대신 기록을 택합니다. 상속이 아니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가족만 곁에 둘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 명의와 예금 계좌에 대해 상속 철회 및 기부 예정 공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1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대한노인복지재단과 한부모 가정 후원단체에 단계적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딸 지혜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만 남겼습니다.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집에서 마지막 밥상을 차려줄 사람은 너였으면 좋겠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실망이에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한테 실망해왔다. 이제 내가 알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며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 이후로 도현은 연락을 끊었고 윤정은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자식과의 연을 끊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대응 준비를 알렸고 동네에 있는 복지관과 병원에 가족이 아닌 사람의 접근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녹음, 서류, 공증,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노인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분노였는데 지금은 그냥 단단해진 느낌이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 신청서, 우리 이야기를 우리 목소리로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내용 증명, 등기소 접근, 이웃을 통한 소문.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섰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간다. 남편과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재산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법률 상담 결과 우선 아들 도현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접근 차단, 공동 명의였던 통장 정리, 자산 분할에 대한 공정 증서 작성, 이 세 가지를 우선 실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부동산 자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딸 지혜 단독 상속으로 명시했고 지혜와 함께 공증인 앞에서 생전 양도 불가 조항을 포함한 서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계좌 중 일부는 기부 목적 신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한부모 가정지원기금과 노인 자립주택 사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이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윤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오해가 있으셨다면. 나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오해는 너희가 만든 거고 우리는 증거를 남긴 거야. 그 후 며느리 쪽에서 사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제안해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부 재산 양도, 시 소송 취하, 외부 공개 중단 요청, 명예보호 서약 조건.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이젠 정리하는 거야. 관계도, 기록도, 권리도. 남편은 가처분 등기 시도에 대해 역으로 부정 상속 시도 및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한 쪽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심리적 압박과 명예훼손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제 증오 대신 문서로 말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하나, 손주의 무심한 말이 담긴 스마트폰 녹음 파일.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복권 맞아서 걱정 없대요. 그 파일은 노부모 재산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의도된 접근이라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노인회, 그리고 지역 법률 상담소에 사례 공유와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뿐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듣고 준비하게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후 사기 관련 다큐를 제작 중인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로 말해야죠. 늙었다고 속지만은 않는다는 걸. 도현과 윤정이 보낸 마지막 법률 서신은 협상 의사 없음, 단독 상속 절차에 대한 항의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그들에게 남은 건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부금 명세 또한 정당하며 유언장의 효력도 유효합니다. 그날 남편은 신문을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리고 며칠 뒤 딸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네 은행 계좌 압류 들어갔대요. 법률 비용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썼나 봐요. 도현은 상속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윤정은 회사를 잠시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점점 그들 부부에 대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복권 당첨, 부모 돈 놀이다, 소송까지 간 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과 자료를 정리해 노인 재산 방어 사례집으로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우리는 결혼 5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 지혜가 준비한 조용한 펜션, 작은 케이크 위에 초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우리 부부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지? 남편이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지킬 거 지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우리만 생각하며 살자.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지혜에게 모든 계좌와 부동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린 너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야. 시간을, 추억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은 거야. 지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전부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날 밤 남편은 오래된
재봉틀을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이거 너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 돌렸던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거 하나로 새 식구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었지. 우리는 이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승리를 한 채로 요즘 저는 아침마다 앞마당 화분에 물을 줍니다. 남편은 작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딸 지혜는 출근 전에 들러 반찬 몇 가지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일은 아직도 꿈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 애쓰는 일도 자식이 부모를 오해하는 일도 인생에선 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단 하나, 그 갈등 앞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이었습니다. 50억이 생긴 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그날부터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지켜야 할 게 체면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라는 걸. 바로 내가 나답게 사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속이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야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배운 건 진짜 가족은 말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도, 참는 걸 먼저 배운 어머니도, 늘 조용했던 자식도 상황이 바뀌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변하지 않고 곁에 남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요즘 엄마,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런 딸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의를 되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는 여정이었고 그게 우리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마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 못할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누구의 승인 없이도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말 한 줄이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